스마트폰 화면에 아빠라는 두 글자가 깜빡일 때 나는 막 촛불을 꽂은 생일 케이크를 향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늘은 나의 32번째 생일이었다. 박지우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나를 끌어안으며 오늘 저녁엔 꼭 일찍 돌아와 함께 축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아빠라고 부를 틈도 없이 수화기 저편에서 새어머니의 울음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빨리 서울중앙의료원으로 와. 내 아빠. 아빠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케이크 위에서 춤추던 촛불이 갑자기 눈부시게 느껴졌. 바로 갈게요. 나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차키를 집어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붉은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울중앙의료원의 심장외과 의사였다. 아빠가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그가 분명 상황을 알 것이었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의 사무실 유선 전화로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 자동으로 끊기는 통화 종료음이 차가운 쇠망치처럼 고막을 때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시간이면 보통 병원에 있을 텐데. 나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렸다. 수술 중이거나 바쁜 거겠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텅 빈 주차장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연달아 3번 더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에게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익숙한 느낌이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왔다.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 같았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의사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천직이다. 어쩌면 그저 더 위급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는 걸까? 나는 고개를 흔들고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빠였다. 비상계단 문을 확 밀치고 나갔다가 치료 카트를 밀고 오던 간호사와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사과할 겨를도 없이 간호 스테이션에 서 있는 하얀 가운을 입은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지훈이었다. 그가 정말 여기 있었다.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막 놓이려는 순간 내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기껏해야 2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을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어깨를 가볍게 들썩이고 있었다. 박지훈은 평소에 그 차가운 흰 가운이 아닌 짙은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몸을 살짝 돌려 한 손으로는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지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의 애틋함에 가까운 다정함이었다. 여자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나지막이 무언가 말하자 박지훈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다정해 보였다. 아빠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의 사위이자 내 법적인 남편은 여기서 다른 여자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몇 걸음 만에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박지훈 씨, 내가 그를 불렀다. 내 목소리가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그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그 특유의 직업적인 침착함으로 표정을 감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반걸음 물러서며 그 여자와 거리를 두었다. 서연 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방해받았다는 듯한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그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여자도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아직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지훈의 등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내 마음속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우리 아빠가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내가 왜 왔겠어요? 나는 박지훈을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전화 몇 통이나 한 줄 알아요? 왜 안 받았어요? 박지훈은 이마를 문지르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방금 응급수술 끝났어.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고 사무실에 뒀고 막 당신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그는 옆에 여자를 가리키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이분은 한유라 씨. 오늘 막 입원한 중환자 보호자인데 아버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바로 옆 침대야. 주치의로서 보호자 감정을 챙기는 게 뭐 문제라도 돼? 그의 말은 빈틈없고 합리적이었다. 한유라라는 여자도 타이밍 좋게 고개를 들고 내게 미안함이 섞인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죄송해요, 이서연 씨. 박 선생님은 그냥 저를 위로해주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아빠가 아프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박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둘이서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다. 보호자 감정을 챙기는데 그렇게 가까이 붙어야 하나? 어깨를 손으로 토닥여야 하고 그 눈빛이 의사가 일반 보호자에게 보낼 눈빛인가?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안에 계신다. 판을 깰 때가 아니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씁쓸함을 억지로 누르고 심호흡을 했다. 박지훈에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우리 아빠가 안에 계시잖아요. 당신이 여기 의사라면 가서 상태라도 좀 보고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버님 상태는 이미 당직 의사한테 물어봤어. 광범위 전벽 심근경색이라 아주 위험해. 지금은 생체 신호가 안정됐지만 아직 위험한 시기는 안 지났어. 걱정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유라를 쳐다보았다. 한유라 씨도 일단 보호자 휴게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유라 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복도 다른 쪽 끝에 있는 보호자 휴게실로 향했다. 그제야 박지훈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가자. ICU 입구로 데려다 줄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하니까.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꼿꼿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방금 전 그가 한유라와 함께 서 있던 장면이 눈에 밝힌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의사의 인술, 보호자 위로, 박지훈. 당신 부디 정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길 바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박지훈을 따라 중환자실의 두꺼운 격리문 앞에 섰다. 그가 익숙하게 카드를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더 짙게 풍겨왔다. 그는 나를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는 듯 문 앞에 서서 안쪽 어딘가를 가리켰다. 창가 쪽 침상이야. 지금 전담 간호사가 보고 있으니 당신이 들어가도 도움 안 돼. 오히려 치료에 방해만 될 뿐이야. 그의 말투는 마치 낯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나는 문틈으로 겨우 몇 개의 깜빡이는 모니터와 희미한 인형만 볼 수 있었다. 마음이 더욱 조여왔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딱 한 번만요. 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박지훈은 단호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중환자실은 규정이 엄격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입원 수속 마치고 병원비 납부하는 거야.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나 곧 한유라 씨 아버님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어. 아버님 쪽에 무슨 일 있으면 간호사가 나한테 연락할 거야. 한유라 씨 아버님이라니 참 자연스럽게도 부른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복도에서 한유라에게 다정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내가 급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컨퍼런스 끝나고 나한테 와줄 수 있어요? 아빠 치료 계획에 대해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알았어. 끝나고 수납 창구로 갈게. 그러고는 큰 걸음으로 의사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 방향은 한유라가 사라진 방향이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철제 문틀이 손에 닿았다. 거대한 무력감과 배제되었다는 억울함이 밀려왔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전문성과 바쁨을 내세워 나와 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그가 맞다. 지금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우선 해야 할 수속부터 맞춰야 한다. 수납 창고에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줄이 서 있었다. 나는 줄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 민지의 번호를 찾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직업을 핑계로 젊은 환자 보호자랑 썸 타는 것 같다고? 증거는? 그가 어깨를 토닥이는 걸 봤다는 것만으로? 나 스스로도 이 생각이 우습게 느껴졌지만 덩굴처럼 마음을 옥죄었다. 수속을 마치고 영수증 뭉치를 손에 쥔 채 나는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간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간호사들이 몇 번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드디어 박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걸어오면서 손에 든 차트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앞에 와서 차트를 덮었다. 아버님 상태는 일단 안정적이야. 하지만 심근 손상 면적이 작지 않아서 추후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스텐트를 넣을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어. 이건 내일 과장님 회진 후에 정해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유라 씨 아버님은 어때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는 나를 흘끗 쳐다봤다. 눈빛에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시선을 내렸다. 상황이 좀 복잡해. 심장 판막 문제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젊은 아가씨가 혼자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셨으니 쉽지 않지. 그 말이 가는 바늘처럼 나를 쿡 찔렀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낯선 사람의 어려움을 잘 헤아렸던가.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러게요. 참 힘들겠네요. 당신이 신경 좀 많이 써줘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오늘 나 당직이야. 박지훈이 말했다. 당신 여기서 계속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일단 집에 가서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집. 그 차갑고 보통은 나 혼자 있는 집으로.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남편은 나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한다. 게다가 오늘 당직이라는 건 밤새 한유라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뜻이다. 온갖 생각이 독사처럼 기어나왔다. 나 여기서 기다릴래요.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박지훈은 나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해. 휴게실에 온수랑 소파 있으니 여기가 더 나을 거야. 난 일하러 갈게. 그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정신 차려. 이서연, 정신 차려야 해. 아빠는 네가 필요해. 넌 냉정해야 해. 나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간호 스테이션에 어린 간호사가 와서 휴게실로 가라고 알려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중환자실에서 더 가까웠다. 깊은 밤의 병원 복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가끔 울리는 호출 벨소리와 당직 간호사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피곤하고 졸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박지훈과 한유라가 함께 서 있던 장면과
그가 그녀를 언급할 때 미묘하게 부드러워지던 말투가 반복해서 재생됐다. 내 착각이었을까? 의사 당직실과 보호자 휴게실로 이어지는 복도 입구에서 박지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그 방향은 사무실이나 중환자실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정말 민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자니? 부탁할 게 좀 있어. 앉아. 무슨 일인데? 말해. 민지의 답장이 오자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내굳은 얼굴을 비췄다. 나는 화면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박지훈 좀 감시해줘. 서울중앙의료원 심장외과. 오늘 당직이야. 특히 한유라라는 환자 보호자. 젊고 머리 길어. 민지의 전화가 거의 즉시 걸려왔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노가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그 자식 진짜 문제 있었어? 나는 복도 끝 창가로 가서 밖의 도시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오늘 밤 본 상황을 설명했다. 나 스스로도 억측이라 생각되는 디테일은 빼고 사실만 말했다. 아빠는 중환자실에 있고 그는 연락 두절이었으며 다른 젊은 여자 보호자와 다정하게 함께 있었다는 것. 미친놈. 민지가 욕을 내뱉었다. 내가 요즘 걔 이상하다고 했지? 알았어. 기다려. 마침 서울중앙의료원에서 인턴하는 친구 동생이 있어. 걔한테 좀 지켜봐 달라고 할게.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너도 힘내. 아저씨가 먼저야. 전화를 끈 차 차가운 무력감이 다시 나를 덮쳤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뢰에 한번 금이 가자 무시했던 모든 디테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그의 당직과 학회,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거나 심지어 꺼두는 횟수가 늘어난 것. 내가 가끔 다가가려 할 때마다 드러냈던 귀찮다는 표정. 그 모든 것이 내 착각이 아니었다. 밤늦게 나는 비몽사몽간에 뒤척였다. 중환자실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곤 했다. 동이 틀 무렵 한 간호사가 나와서 아버지가 위험한 시기는 넘겼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절반은 놓였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입원동 건물을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몸이 떨렸다. 차에 앉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 옮기라고는 없는 그 집에 가면 내 외로움과 의심만 더 커질 것이다. 나는 시동을 걸고 홀린 듯이 병원 연문 맞은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차를 몰았다.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사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 각도에서는 병원 연문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가 잘 보였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나도 몰랐다. 어쩌면 민지 친구도 잘못 봤다고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박지훈이 퇴근 후 피곤하지만 당당하게 혼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몇 모금 마시지 않은 물병을 꽉 쥐었다. 손바닥의 땀 때문에 병이 미끄러웠다. 7시 40분. 드디어 그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박지훈은 흰 가운을 벗고 어제 입었던 짙은 남색 셔츠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역력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내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정말 내가 예민했던 걸까?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연문 기둥 옆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한유라가 입원동 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부드러운 니트 가디건이 아닌 그녀의 피부를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연노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의지하는 듯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보자 얼굴에 피로가 조금 가시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한유라는 순순히 그의 가슴에 기댔고 고개를 들어 그에게 무언가 말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입가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유사이. 내 손에 있던 생수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물이 쏟아져 내 신발과 양말을 적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굳어버렸다가 다음 순간 미친 듯이 역류하며 고막을 윙윙거리게 했다. 눈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지만 나는 창밖의 그 눈부신 장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들은 대낮에 병원 연문에서 마치 서로를 위로하는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손은 아직 한유라의 허리에 얹혀 있었다. 그가 수없이 나를 안아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다정한 표정, 한때는 내게 아낌없이 보여주었던 그 표정이 이제는 전부 다른 여자의 것이 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병원 문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바로 이 아침에 나는 박지훈이 한유라를 안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그 자리에 버려진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텅 빈 병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민지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아, 내 친구가 아침에 교대할 때 박지훈이랑 그 한유라가 휴게실 구석에서 얘기하는 거 봤대. 엄청 가까이 붙어서 너 괜찮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갑자기 크크 웃기 시작했다. 텅 빈 편의점에서 내 웃음소리는 유난히 기괴하게 들렸다. 괜찮냐고? 내가 왜 안 괜찮겠어?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는 이미 가볍게 내려앉았다. 모든 것을 으스러뜨릴 만한 무게를 싣고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얼음물 한 병을 더 샀다.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위장까지 얼리자 이상하게도 혼란스럽고 뜨거웠던 머리가 차분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답장했다.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나 괜찮아.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편의점 유리문이 내 등 뒤에서 닫히며 새벽의 찬 공기를 차단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고 민지의 답장이 떴다. 알았어. 나한테 맡겨. 너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라고? 나는 창밖의 익숙한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아무런 온도 없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었는데 흔들릴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강물을 부서진 금빛으로 물들여 눈이 부셨다. 나는 둑에 앉아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것을 내버려둔 채 박지훈이 한유라의 이마에 키스하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았다.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내 신경을 반복해서 고문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어머니였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아빠 상태 많이 안정됐대. 내일쯤이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밤새 잠도 못 잤지?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 여기는 내가 있을게.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혼란스러웠던 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강심제 같았다. 그래, 지금은 배신감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아빠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내가 떠날 때처럼 차가웠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내가 어제 나오기 전에 미처 치우지 못한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지훈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기념품을 찾는 게 아니었다.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의 서재, 그의 옷장, 그가
오래된 물건들을 넣어두는 상자.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휴대폰은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옷장 가장 아래쪽 겨울옷을 넣어두는 수납함 구석에서 딱딱한 작은 상자가 손에 잡혔다. 보석함은 아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짙은 남색 벨벳 상자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다이아몬드 쇄골 목걸이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디자인이 섬세하고 딱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런 가느다란 목걸이는 하지 않는다. 상자 안에는 영수증도 어떤 표시도 없었다. 나는 그 차가운 목걸이를 쥐고 박지훈이 이것을 한유라의 가느다란 목에 걸어주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지 상상했다. 역겨운 느낌이 다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목걸이를 원래 자리에 두고 상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마치 더러운 오염물질인 것처럼 오후에 나는 억지로 잠을 좀 잤지만 악몽만 꿨다. 깨어났을 때는 머리가 멍했다. 휴대폰에는 박지훈이 보낸 메시지가 몇 개와 있었다. 의례적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묻고 오늘 또 수술이 있어서 저녁에도 그 중증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해서 병원에 남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한없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에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확실히 상태가 좋아지셨다. 아직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새어머니는 옆에서 사과를 깎으며 의사가 알려준 주의사항을 줄줄이 읊고 있었다. 나는 건성으로 들으며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밖에 박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적절한 피곤함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먼저 새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빠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좋은 사위, 좋은 의사.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도 그 가식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야 마치 나를 처음 본 것처럼 시선을 내게 돌렸다.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예의 바른 말투였다. 서연 씨, 왔네.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새어머니가 옆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지훈이도 고생이 많네. 어젯밤에도 당직 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수술하느라 바빴다면서 박지훈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특히 중환자 보호자들은 감정이 불안정해서 저희 의사들이 더 많이 위로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할 때 눈빛이 당당했고 심지어 직업적인 숭고함까지 느껴졌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위로하고 소통한다고? 다른 사람 이마에 입까지 맞추면서? 나는 그를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이불을 정리하는 척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중에 계시고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된다. 박지훈은 오래 머물지 않고 회진을 돌아야 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단 한 줄이었다. 물건 확보, 시간 될 때 전화 줘. 나는 새어머니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 소방 계단으로 갔다.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흥분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친구가 찍어줬어. 좀 멀리서 찍어서 흐릿하긴 한데 얼굴은 확실히 보여.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볼 거야? 보고 화내지 마. 보내줘.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몇 초 후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이 도착했다. 배경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 구석이었다. 저녁 무렵이라 빛이 좀 어두웠지만 두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박지훈과 한유라. 박지훈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한유라는 그의 앞에 서서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박지훈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바로 키스했다. 영상은 10초 남짓이었고 박지훈이 그녀를 부드럽게 품에 안는 장면으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마뿐만이 아니었다니. 내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심신이 지쳐갈 때, 그는 사람을 살린다는 상징인 흰 가운을 입고 다른 여자와 애틋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아, 듣고 있어? 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들끓는 역겨움을 억지로 눌렀다. 영상 잘 보관해줘. 그리고 이 한유라라는 여자 배경 좀 조사해줘. 자세할수록 좋아. 알았어, 맡겨둬.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사람 인정 많은 좋은 의사 연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실컷 하게 둬야지. 연기에 가장 몰입했을 때, 그때 내가 직접 그 가면을 벗겨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계단에 한참 서 있었다. 마지막 남은 망설임과 환상은 그 영상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나는 표정을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내 얼굴에는 피곤하지만 온화한 미소까지 감돌았다. 연기쯤이야. 누가 못하겠어. 내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내 얼굴에는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을 먹여드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도 참 바쁘네.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고. 나는 침대 발치로 가서 수액 속도를 조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의사니까요. 중환자실 쪽은 자리를 비울 수 없겠죠. 이 말을 내뱉으면서 나 스스로도 냉소적이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눈을 깜빡였다.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수액을 맞지 않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집안일도 병원일도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의 손은 마르고 여위었지만 내 손을 힘주어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버텨야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병원과 집을 오갔다. 낮에는 병실에서 아버지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을 지켜봤다. 미음을 조금씩 드시고 간단한 말도 몇 마디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박지훈은 2번 더 찾아왔다. 매번 바쁜 걸음으로 그 눈에 거슬리는 흰 가운을 입고 충실한 사위와 의사 역할을 연기했다.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평화가 유지되었다. 마치 얇은 얼음판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를 볼 수는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그가 보낸 메시지에도 필요한 몇 글자만 답했다. 그는 그런 상황을 편하게 여기는 듯했고 어쩌면 내가 드디어 철이 들어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 얼음판 아래에서 내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민지 쪽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유라 25세, 지방 출신, 서울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경수는 은퇴한 화물차 기사로 오랫동안 류마티스성 심장병을 앓아왔고 이번에는 판막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했다. 배경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박지훈과 얽히게 된 걸까? 단순히 의사와 환자 보호자 관계에서 발전한 감정이라고? 셋째 날 오후 아버지는 무사히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정신이 좀 드셨을 때 그는 나를 보며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안색이 안 좋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지훈이가 바쁘면 네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아주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알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이해해주라고.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해줬기에 그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거다. 아버지를 돌보고 갈아입을 옷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병원을 나섰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았다. 민지가 이미 노트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재미있는 걸 좀 찾아냈어. 민지가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병원 내부에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내 그 잘난 남편, 단순히 대소변 받아주는 수준이 아니더라. 사진 속 박지우는 한경수를 직접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 한 번은 소변기를 들고 병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에 어떤 혐오감도 없이 거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집중과 인내심만 가득했다. 반면 한유라는 그의 곁에서 감사와 의지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다. 자기한테 헌신적이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겠어? 민지가 비웃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박지우는 내 아버지 병상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헌신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는 항상 간호사 있잖아라는 말로 나를 돌려보냈다. 그는 신경 쓰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단지 그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거, 민지가 오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박지훈과 한유라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배경 소음이 좀 있었지만 내용은 똑똑히 들렸다. 한유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박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병원비도. 박지훈의 다정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유라 씨,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잘 챙기고 아버님 곁을 지키는 거야.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얼마나 익숙한 세 글자인가. 그도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 그는 똑같은 말투로 다른 여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었다. 병원비, 그가 냈어? 나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경수 씨 입원할 때는 선납금 500만 원, 이틀 전에 다 떨어졌어. 그런데 시스템에는 계속 미납 독촉 기록이 없었대. 내 친구가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박지훈 사번으로 납부 유예 처리를 했더라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어제 오후에 8천만 원이 그가 평소에 안 쓰는 계좌에서 병원 수납 시스템으로 바로 이체됐어. 수신인은 당연히 한경수 씨고 8천만 원, 참 통도 크다. 우리가 결혼한 5년 동안 그가 내게 사준 가장 비싼 선물은 생일 때 마지못해 사준 100만 원짜리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의사는 검소해야 한다고,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검소함과 절약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전체에 퍼졌다. 증거는 다 저장해둬. 내가 말했다. 특히 자금 거래 기록은. 걱정 마. 민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언제 터트릴 거야? 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보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아직 아니야. 그가 연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좀 더 몰입하게 둬야지. 스스로에게 감동할 때까지.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 이서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나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릴 거야. 그가 막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 할 때 그를 가차없이 끌어내려서 그의 발밑이 구름 위가 아니라 내가 미리 깔아놓은 지옥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야. 카페를 나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내 간단한 진술과 일부 증거를 본 후 혼인 중 외도 및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재산 분할 시 나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모든 일을 마치자 이미 저녁이었다. 나는 그 차가운 집으로 차를 몰았다. 놀랍게도 박지훈이 집에 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상태 안정되셨다며 그가 뜻밖에도 먼저 말을 걸었다. 말투는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다. 응, 일반 병실로 옮겼어. 나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행이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참, 한유라 씨 아버님도 상태가 많이 안정돼서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 젊은 아가씨 혼자 고생하는데 주치의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야지. 내 동작이 멈췄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대단한 선행이라도 한 것처럼 자비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의 완벽한 연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요?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박 선생님은 정말 의사의 인수를 갖추셨네요. 그는 내 말 속의 비꼼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그가 알아들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내일은 비번이라 병원에 아버님 뵈러 갈 수 있겠네. 오늘 밤은 서재에서 잘게. 정리할 차트가 좀 있어서. 그는 말을 마치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차트를 정리한다고? 그 힘들게 고생하는 한유라 씨를 위로하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겠지? 좋아. 나는 술장으로 가서 독한 소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태웠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아졌다. 폭풍이 오기 전은 항상 고요한 법이다. 박지훈, 이 마지막 평화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 나는 휴대폰을 들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경수 수술 날짜 정확하게 알아봐줘. 그리고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무대는 이미 마련되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 그리고 이번에 나는 무대 아래에서 연극을 보다가 언제든 판을 엎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남편을 그렇게 인술 넘치게 만든 그 한유라 씨를 만나러 가야겠다. 나는 그 가볍지만 천금 같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거짓된 온기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5년 동안 공들여 꾸민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 모든 장식품에 미래의 삶에 대한 내 상상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그저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 보석, 그리고 은행카드 몇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내 개인 신분증, 아버지가 예전에 주신 투자증서,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붙이 몇 개를 모두 꺼내 휴대용 가방에 쑤셔 넣었다. 박지훈이 검소함을 핑계로 거의 착용하지 못하게 했던 비싼 보석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더러웠다. 이어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우리의 공동예금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돈은 박지훈이 투자 재테크 명목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시켜 놓았고 일부는 그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당장 손댈 수 없었다.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 중 하나에 방금 입금된 분기 보너스 약 2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내 혼전 개설 계좌로 이체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저 이서연입니다. 네, 마포에 있는 제 오피스텔 매도를 부탁드리려고요. 네, 제가 결혼 전에 산 거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되니 전액 현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오피스텔은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으로 계속 세를 주고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다. 이제 현금화할 때가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분하게 내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신발, 화장품, 자주 쓰는 필수품만 챙겼다. 함께한 추억이 담긴 액자, 커플컵 같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의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다. 내 움직임은 빨랐고
미련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을 때 문 밖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일으켜 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역력한 짜증과 아마도 내가 그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줬다고 생각하는 듯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장난 그만하지? 그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병원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한유라 씨 아버님 곧 수술인데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데. 나는 그의 연기를 끊고 조용히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요? 그는 잠시 멍해졌다. 내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소리치며 그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냉정하다 못해 차가운 나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그때 와서 소란 피우면 안 됐다는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집에 와서 하든가. 왜 남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내리는데? 남들? 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읊조렸다. 너무나 우스웠다. 방지훈 씨, 당신 마음속에 우리 편은 누구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우리 아빠예요? 아니면 당신이 24시간 내내 위로해줘야 하는 그 한유라 씨예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강경하게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랑 한유라 씨는 그냥 평범한 의사와 보호자 관계야. 내가 그 아버님을 걱정하는 건 의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책임감? 나는 탁자 옆으로 가서 그 서류철을 들고 그에게 건넸다. 그럼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감도 좀 다해주시죠. 이거 서명해요. 그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이서연,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아주 잘 알아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서명해요. 재산 분할은 일단 내가 정리해뒀어요. 내 물건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 물건은 당신한테 남겨요. 부부 공동재산은 추후에 내 변호사가 당신과 자세히 확인할 거고요. 당신이 한유라 씨 아버님께 지불한 병원비에 이의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기해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빠르게 합의서 내용을 훑어보았다. 내가 그의 명의로 된 일부 주식과 투자 수익 분할을 요구한 부분을 보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꿈도 꾸지 마. 그는 합의서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이서연, 똑똑히 들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몸만 나가. 네가 방금 병원에서 내 명예를 훼손한 것만으로도 널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 그가 격분하며 나를 협박해 물러서게 하려는 모습을 보자 내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여전했다.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최소한의 대가로 나를 처리하려고 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연민이 섞인 차가운 웃음이었다. 박지훈 씨, 내가 아직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이 한 짓들이 정말 감쪽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민지가 보내준 그 동영상을 틀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화면 속에서 그와 한유라가 정원 구석에서 키스하는 장면은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 휴대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입술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의 인술, 책임감.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경멸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딴 헛소리는 병원 징계위원회나 당신 동료들한테 가서 설명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옆에 있던 2개의 여행 가방을 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서연아, 잠깐만.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거세게 뿌리쳤다. 그 힘에 그는 비틀거렸다. 나는 돌아섰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눈에는 한치의 온도도 없었다. 박지훈 씨, 날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명해서 내 변호사한테 보내. 그렇지 않으면 이 동영상이 다음 달 당신 병원 전체 회의의 교육 자료가 되게 해줄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묵직한 문이 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의 목소리도 그와 나의 과거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숫자가 계속 바뀌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창백하지만 유난히 단호한 내 얼굴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예상했던 통곡도 해방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과 이제 막당을 뚫고 솟아날 듯한 차가운 힘만이 느껴졌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방금 이혼한 사람 같지 않게 침착했다. 민지야, 임시로 머물 곳 좀 알아봐줘. 좀 은밀한 곳으로. 그리고 전에 부탁했던 거, 그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다른 경제적 문제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뭐 나온 거 있어?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내려갔다. 숫자가 28에서 1로 바뀌었다. 금속 벽에 내 희미한 모습이 비쳤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꼿꼿했다. 손에 쥔 여행 가방 손잡이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들끓던 피를 조금 식혀주었다. 문 밖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먼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왔어. 거처는 구했어?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주소와 비밀번호 잠금장치 번호가 전송되었다. 다 준비해놨어.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바로 가면 돼.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거절했다.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어머니가 받았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어머니, 아빠 주무세요? 방금 약 드시고 막 누우셨어. 왜 그래? 서연아?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네.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급한 출장이 생겨서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 좀 잘 부탁드릴게요. 출장, 갑자기? 새어머니는 좀 놀랐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알았다. 아빠는 걱정 말고 일도 중요하지만 너도 몸 조심해라. 네, 알아요. 아빠 깨시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지방이라 신호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나는 몇 마디 더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두운 차창을 향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당분간 찾아뵙지 못해요. 이 더러운 일들 다 처리하고 갈게요. 마지막 메시지는 사설 탐정에게 보냈다. 비용은 방금 이체한 2억 원에서 선지급했다. 목표, 박지훈, 서울중앙의료원, 심장외과 의사.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증권 투자 및 최근 2년간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조사. 특히 한유라라는 여성 및 그 가족과의 경제적 거래 관계, 최대한 빨리 초기 보고서 제출 요망.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나는 시동을 걸고 밤속으로 차를 몰았다. 민지가 구해준 곳은 눈에 띄지 않지만 보안이 철저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생활용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심지어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다. 다행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큰 불은 켜지 않고 소파 옆에 스탠드 조명만 켰다. 따뜻한 노란빛이 어둠의 일부를 몰아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져온 노트북을 켜고 현재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캡처, 그리고 방금 박지훈에게 던져준 이혼 합의서 스캔본까지. 나는 그것들을 분류하고 암호화하여 여러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탄약을 비축하는 과정일 뿐. 이틀 동안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원격으로 처리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안정적이었고 가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이 나를 안심시켰다. 사설 탐정 쪽에서 초기 보고가 왔다. 박지우는 그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반년 동안 출처불명의 자금이 수차례 입금되어 총액이 5억 원을 넘었다. 그리고 한유라가 다니는 작은 무역회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중앙의료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2건의 컨설팅 업무를 수주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시점이 미묘했다. 나는 이 단서들을 보며 마치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그림을 맞춰나갔다. 박지훈, 당신은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선을 넘었을지도 모르겠군. 셋째 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그 세 글자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쳐다봤다. 받지 않았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긴 후 문자가 왔다. 이서연, 너 정말 독하다. 엄마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가?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나 끝이야. 나는 이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알아차렸나? 생각보다 늦네. 나는 옆에 있던 전용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는 그 집 거실, 안방, 주방,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전송하는 4개의 실시간 영상이 분할되어 표시되고 있었다. 이틀 전 내가 떠나기 전에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한다는 핑계로 그를 잠시 서재에서 나오게 했다. 그 짧은 시간은 네 사람이 이 작은 장치를 설치하기에 충분했다. 화면 속에서 박지우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를 찾는 것이 분명했다. 한유라는 화면에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사람을 바로 집으로 들이지는 못한 모양이다. 나는 시어머니 방 화면으로 전환했다.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틀 전 나는 집주인이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월급을 정산해주고 돌려보냈다. 물론 새로운 연애와 골치 아픈 전처 문제에 빠져있던 박지우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초조해하고 추측하게 내버려뒀다. 하늘에 대고 소리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루가 더 지났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 한유라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마치 따뜻한 온정을 배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박지우는 그녀를 보자 얼굴에 짜증이 조금 누그러졌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거리가 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박지훈이 이마를 문지르며 피곤하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은 볼 수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조곤조곤 무언가를 말하며 때때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다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장도 잃지 않았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보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곤경에 처한 의사가 홍안의 지기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다니. 안타깝게도 그 홍안의 지기는 곧 그와 함께 내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박지훈의 휴대폰이 또 몇 번 울렸다. 그는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아마 병원 쪽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그의 경제 문제 관련 제보 편지가 이미 몇몇 간부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을 테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더라도 의심의 씨앗 하나만으로도 그를 직장에서 좌불안석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와 한유라에게 몇 마디 하더니 시어머니 방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짜증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한유라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로 그를 위로했다. 마치 그 방에 누워있는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좋아, 나는 태블릿을 껐다. 연극의 밑그림은 거의 다 그려졌다. 주인공들은 모두 입장했고
내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한경수의 수술 날을 박지훈이 나라는 골칫덩이를 완전히 떨쳐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는 바로 그 순간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두꺼운 커튼을 쳤다. 밖의 햇살은 강렬해서 눈이 아플 정도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도를 느꼈다.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것 같았다. 박지훈, 그리고 당신의 그 고생하는 한유라 씨, 폭풍 후 전에 이 마지막 고요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한경수의 수술 날짜 위에 선명하고 섬뜩한 붉은색 X 표시를 그었다. 날들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겉보기에는 멈춰있는 듯했지만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류가 격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임시거처에서 감시 카메라 화면을 통해 한때 집이라 불렸던 곳에서 벌어지는 연극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박지훈은 내 가출이 그저 토라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처음 며칠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분노에서 질책으로 마지막에는 미묘한 애원까지 섞인 어조로 나를 찾으려 했다. 나는 일절받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는 곧 나에게 매달릴 여유가 없어졌다. 감시 카메라 속에서 그가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고 오더라도 온통 피곤한 얼굴에 소독약과 담배 냄새가 섞인 퀴퀴한 기운을 풍겼다. 병원 쪽이 확실히 시끄러운 모양이었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자료들이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비록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지는 못했어도 충분히 물결을 일으켜 그를 젖게 만들었다. 2번 정도는 그가 전화기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듯했다. 한유라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부지런한 여주인처럼 슈퍼마켓 쇼핑백을 들고 와 텅 빈 냉장고를 채우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서툰 요리를 했다. 그녀는 이런 값싼 온기로 박지훈의 짜증을 달래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는 대부분 소파에 널브러져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유라가 애써 만든 가정적인 분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한유라의 아버지가 수술을 받던 날 벌어졌다. 박지훈은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고 감시 카메라 속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오후에 그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허탈감이 묻어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뒤를 따랐는데 눈은 퉁퉁 부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작은 케이크까지 사들고 와 무언가를 축하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와인을 땄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유라는 박지훈의 품에 안겨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빠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박지훈은 그녀를 안고 턱을 그녀의 머리 위에 기댄 채 취기와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 지나갔어. 다 끝났다고. 유라야, 이제 내가 있잖아.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는 화면 속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남녀를 보았다. 그들의 고진감래의 감동적인 순간에 나는 옆에 있던 다른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방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감시, 카메라 표시 등이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희미한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래, 다 지나갔지. 나는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한경수의 수술 성공은 박지훈의 마지막 장애물과 걱정을 쓸어버린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 전철하는 존재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한유라와 공공연히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번은 거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한유라가 내 한정판 향수병을 들고 뿌려보더니 코를 찡그리며 박지훈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 향 너무 촌스러워. 내일 버려요. 박지훈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마음대로 해. 이 집에 있는 개물건들, 내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버려. 뻐꾸기가 둥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내 존재의 흔적을 지우고 내가 없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안방 옆방에 누워있는 물을 떠다주고 밥을 먹여줘야 하는 전신마비 노인을 완전히 잊었거나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일주일의 시간이 나의 침묵과 그들의 분주함 속에서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날 오후 감시 카메라 화면에 박지훈과 한유라가 함께 돌아왔다. 박지훈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한유라의 것인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심지어 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휴, 드디어 다 정리됐네. 박지훈이 긴 숨을 내쉬며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한유라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그에게 기대면서도 마치 자기 영토를 순찰하듯 거실을 훑어보았다.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소유욕이 가득했다. 내가 여기 더 예쁘게 꾸밀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갑자기 생각난 듯 굳게 닫힌 안방 옆방문을 가리키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지훈 씨, 저 방에 어머님 계속 저렇게 누워 계시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다. 넌더리가 난다는 뜻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옅어졌다. 미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억눌렸다. 그는 한유라의 손을 토닥였다. 알아. 최대한 빨리 방법 찾아볼게.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가자. 일단 엄마부터 뵙고 말씀드리자. 그는 일주일 만에 드디어 침대에 누워있는 전신마비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뛰었다.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박지훈은 안방 옆방으로 향했다. 한유라는 그의 뒤를 따랐는데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표정과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박지훈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마치 용기를 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소리 없이 안으로 열렸다. 먼지와 약품, 그리고 무언가 정체된 기운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마치 감시 카메라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방 안의 상황을 가장 먼저 본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혐오감은 극도의 공포로 변했다.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다음 순간 날카롭다 못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비명은 마이크를 뚫고 화면을 뚫어내 고막을 찔렀다. 박지훈은 그녀의 비명에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방 안으로 향했, 시간이 그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서 박지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 망치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던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직 어깨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리고 있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몇 초간의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른 후 박지훈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듯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부서지고 조율되지 않은 음절들이 터져나왔다. 안 돼. 엄마.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그의 몸이 화면의 대부분을 가렸다. 오직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려다 닿기 직전에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는 것만 보였다. 차가워.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거대한 믿을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섬뜩할 정도로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알은 핏줄로 가득했고 초점은 흐릿했다.
마치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바닥에 쓰러져 벌벌 떠는 한유라를 보고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망연자실하게 훑어보았다. 말도 안 돼. 내가 겨우 일주일 만에 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미친 듯이 화면을 눌렀다. 입에서는 횡설수설 소리쳤다. 이서연. 그래, 이서연이야. 걔 짓이야. 분명히. 전화는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맴돌다가 거실로 뛰쳐나가 유선 전화기 옆에 엎드려 다시 내 번호를 눌렀다. 결과는 여전히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다. 박지우는 절망적인 포효를 터뜨리며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을 웅크린 채 제어할 수 없는 격렬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억눌린 마치 상처 입은 야수 같은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한유라는 그의 모습에 겁을 먹어 울음도 잊은 채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그 남자를 지켜봤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허무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직접 이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뒤의 광경은 내가 떠날 때 가만히 놓아둔 첫 번째 도미노가 일으킨 필연적인 연쇄 반응에 불과했다. 나는 차키를 들고 바로 집을 나서지 않고 먼저 책상으로 가서 증거를 보관한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음성 파일이 있었다. 박지훈과 한유라가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나에게 맡기라고 약속하는 대화만 편집한 파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평범한 USB 메모리에 복사했다. 그리고 나는 색이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며칠 동안의 밤샘으로 인한 피로를 가리기 위해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차분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일주일 전 중환자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좋아. 병원으로 가는 길, 도시의 소음은 차창 밖으로 밀려났다. 나는 라디오를 켜서 음악 채널을 틀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복수의 쾌감은 나를 흥분으로 떨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막 차를 세우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였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터졌어. 네가 그 익명 계정으로 올린 동영상 터졌다고.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는데 병원 사람들은 딱 봐도 박지훈이랑 한유라인 거 다 알아봤어. 지금 병원 내부 단톡방 난리 났어. 그놈 혼인 파탄 내고 어머니 유기하고 심지어 경찰한테 연행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연행? 나는 살짝 눈썹을 올렸다. 예상보다 빨랐다. 체포는 아니고 참고인 조사. 어머님 사망 경위 파악하려고. 근데 그 꼴에다가 동영상까지 터졌으니 제대로 곤욕을 치를 거야. 병원장도 긴급회에 소집했대. 직무 정지는 기본일걸. 나는 담담하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한유라는? 경찰 조사 끝나고 바로 풀려났대. 화장이 다 번져서 엉망이었다더라. 지금은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리고 더 대박인 거. 네가 익명으로 제보한 경제 문제, 윗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나 봐. 오늘 감사팀에서 심장외과 가서 그놈이 처리한 의료기기 구매 내역이랑 소모품 사용 기록 다 가져갔대.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되었고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박지훈이 공들여 쌓아 올린 경력과 명성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나한테 고맙긴. 너는 어때? 나 이제 아빠 병실 거의 다 왔어. 뵈러 가야지.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손바닥에 쥔 USB 메모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나를 더욱 정신 차리게 했다.
이번 동 건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조금 옅어진 것 같았다. 아버지 병실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새어머니가 조용히 신문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노크하고 열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다. 며칠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나를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다. 서연이 왔구나. 아빠, 어떠세요?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이틀만 더 지켜보고 퇴원해도 된다더라.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내 안색이 더 안 좋구나. 출장 많이 힘들었니? 일은 잘 됐고? 네, 잘 됐어요. 나는 웃으며 말을 아꼈다. 주머니에서 그 USB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아빠, 어머니, 여기 박지훈 씨에 관한 게 좀 들어있어요. 두 분 정신 괜찮으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새어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USB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훈이? 걔가 왜? 요 며칠 통 안 보이던데. 나는 아버지를 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뭐라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다. 아버지는 흥분해서 몸을 일으키려 하기까지 했다. 이혼이라니? 언제? 왜?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누르며 진정시켰다. 아빠, 자세한 이유는 저 USB 안에 다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는 저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늙어버린 듯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빠 편찮으실 때 충격받으실까봐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새어머니는 나와 그 작은 USB를 번갈아 보며 안색이 변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눈을 감고 가슴을 들썩였다. 한참 후에야 길게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고생 많았다. 그 세 마디가 따뜻한 물결처럼 내가 억지로 버티던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여 눈물을 참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저 괜찮아요, 아빠.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사람을 떠나야 제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나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부러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퇴원 후 요양과 내일에 대해서만 말했다. 새어머니는 옆에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결국 말없이 사과를 깎아내게 건넸다. 병원을 나설 때 석양이 아름다웠다. 금빛 노을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차에 앉아 바로 출발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의 번호를 찾았다. 한때는 단축번호 1번이었지만 지금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그 번호. 나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고 거의 자동으로 끊기기 직전에야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박지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목소리였다. 배경은 시끄러웠고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사무실 같은 곳인 듯했다. 나예요. 이서연.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이서연, 너였어. 다 네가 꾸민 짓이지. 그렇지? 그 감시 카메라, 그 동영상,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잖아. 맞지? 우리 엄마를. 박지훈 씨. 나는 그의 히스테리를 차갑게 끊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당신한테 전화한 건 당신 미친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려고요. 우리 아빠, 우리가 이혼한 거랑 당신이 한 짓들 다 아셨다고요. 그는 목이 졸린 듯 말을 멈췄다. 나는 계속해서 그 온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집에 두고 간 개인 물품들 관리사무소에 맡겨서 창고에 넣어달라고 할게요. 시간 날 때 직접 찾아가세요.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맡겨둘 테니까. 이서연, 너. 그는 무언가 욕을 하려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뚜렷한 공포와 쇠약함이 묻어 있었다. 너 이럴 순 없어. 우리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나는 감정에 호소하려는 그의 모든 시도를 가차없이 끊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아니, 당신이 한유라의 침대로 기어들어간 그 순간부터 당신과 당신 집안의 모든 일은 나 이서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어요. 나는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에서 병원 건물이 석양 아래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의 고통, 갈등, 그리고 절망이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나는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 앞에는 내 새로운 오피스텔로 가는 길이, 곧 입금될 매각 대금이, 제 길을 기다리는 내 사업이, 그리고 모든 독소를 제거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새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조용하고 조명이 부드러웠다. 예전 집의 차갑고 답답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네, 여보세요? 이서연님 맞으십니까? 관리소장의 목소리였다. 전에 위탁하신 강남 아파트 쪽에 포장해둔 개인 물품. 방금 박지훈 씨가 찾아가셨습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직업적인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감정이 많이 불안정해 보이셨는데 별말 없이 열쇠 받고 물건만 챙겨서 바로 가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박지훈이 그의 과거가 담긴 상자들을 마주했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이사 후 당연한 절차일 뿐.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통유리창 앞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찬란했고 각 불빛 뒤에는 안정적이거나 혹은 고군분투하는 삶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방금 나 자신을 진흙탕에서 끌어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사설 탐정이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열어보니 몇 개의 스캔 파일과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이전에 언급된 증권 계좌와 의료기기, 회사 컨설팅 업무 외에도 박지훈이 최근 반년 동안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등록 정보가 불분명한 문화미디어 스튜디오에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액은 2억 원에 가까웠고 비고란에는 대부분 홍보 협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의 실제 소유주는 놀랍게도 한유라의 먼 친척 오빠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이 정보들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상간녀를 부양하고 심지어 이익수수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라니. 박지훈, 당신은 정말 막다른 길을 택했군. 이 자료들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적절한 때에 그를 무너뜨릴 또 하나의 집단이 될 것이다. 이틀 동안은 평온하면서도 압류가 흐르는 날들이었다. 나는 대부분 오피스텔에 머물며 원격으로 업무 인계를 처리했다. 나는 이미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박지훈이 말하는 안정 때문에 미뤄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아버지 쪽은 새어머니가 전화해서 회복이 아주 좋고 내일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그 USB 너희 아빠랑 같이 들었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 좀 오르셨어.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 그런 놈은 그럴 가치도 없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비록 분노하고 슬퍼하시겠지만 계속 속거나 심지어 박지훈에게 역공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인터넷상의 폭풍은 계속해서 거세졌다. 그 익명 계정이 올린 동영상은 플랫폼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제한되었지만 다운로드와 공유 횟수는 엄청났다. 지역 커뮤니티, 의료계 내부, 교류 그룹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의료원 심장외과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불륜, 어머니 유기 사망 등의 키워드와 단단히 묶여버렸다. 간혹 그를 변호하거나 전처인 나를 악독하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비난에 금세 묻혀버렸다. 민지는 시시각각 전황을 보고해 주었다. 서연아, 박지훈 정식으로 직무 정지됐어. 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떴다. 누가 한유라 회사랑 그 의료기기, 회사 연관성도 파헤쳤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놈 제대로 걸린 거야. 단 웃겨 죽겠어. 한유라가 병원에 찾아갔다가 경비한테 막혀서 못 들어갔대.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그저 담담하게 응이라고만 했다. 모두 예상했던 일이다.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화려한 껍데기가 깨지면 그 밑에서 드러나는 추악함은 자연히 피를 좋아하는 팔이 때를 끌어모으게 마련이다. 내가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여론과 규칙 자체가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셋째 날 오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지는 이 지역 관할 경찰서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진지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는 5호 경찰서입니다. 박지훈 씨 어머니 사망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도 이서연 씨와 만나서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경찰서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올 것이 왔다. 그의 현재 비참한 꼴을 직접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나는 간편한 검은색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풍겼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나는 심지어 긴 신호 대기를 기다릴 여유도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박지훈을 만났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으며 입고 있는 셔츠는 구겨지고 담배와 땀 냄새가 섞인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힘을 너무 준 나머지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는 순식간에 원망과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막다른 길에 몰린 애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터져 나왔다. 담당 경찰은 40대 중년 남성으로 표정이 엄숙했다.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서연 씨, 앉으세요.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주로 이숙분 시어머니 이름, 여사님의 장례 절차 때문입니다. 부검의 1차 소견은 나왔습니다. 외력에 의한 타살 혐의는 없고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생전에 돌봄을 받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두 분 가정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말은 객관적이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한이라는 몇 글자는 채찍처럼 박지훈을 후려쳤다. 그는 움찔 떨었다. 경찰은 박지훈을 보았다. 박지훈 씨, 전처인 이서연 씨가 어머님 장례 절차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하셨죠? 박지훈은 목울대를 움직이며 모래를 가는 듯한 건조하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정말 개자식이었어.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 나는 지금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며 연약한 목덜미가 드러났다. 나는 그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봤다. 마음속에 어떤 연민도 없었다.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한유라와 노란할 때는 장례를 치러야 할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생각은 못했나? 경찰은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서연 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는 경찰의 눈을 마주보며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경찰관님, 저와 박지훈 씨는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숙분 여사님과 더 이상 어떠한 친족관계도 없습니다. 둘째,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저는 어머님을 위해
전일제 간병인을 고용했고 충분한 생활비와 비상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박지훈 씨가 일방적으로 간병인을 해고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아파트 CCTV와 간병인의 증언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박지훈을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러므로 인정으로 보나 도리로 보나 법으로 보나 이숙분 여사님의 장례는 법정 상속인인 박지훈 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의무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 말은 차가운 해부용 칼처럼 나를 도덕적으로 옭아매려는 그의 마지막 시도마저 완전히 잘라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다. 이서연, 너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우리 엄마야. 예전에 너한테 잘해주셨잖아. 그걸 뻔히 보고만 있겠다고? 박지훈 씨.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내가 알려줘야겠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가 본체만체 했는지, 누가 새 애인을 집으로 끌어들여 놓고 어머님 방문조차 열어볼 생각을 안 했는지, 모질다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 기가 막힌 농담이네요.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박지훈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경찰은 우리를 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지훈 씨, 이서연 씨 말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장례 처리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박지훈은 뼈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나 혼자. 어떻게,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돈도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님, 다른 일 없으시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서서 미련 없이 문 쪽으로 향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등 뒤에서 박지훈의 울음 섞인 거의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다. 이서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반드시 천벌 받을 거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저주와 그 숨막히는 절망을 완전히 문 뒤에 가두었다. 복도는 빛이 밝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등을 굳게 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천벌? 내 사랑하는 전남편,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천벌 아니던가.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다. 당신의 지옥은 아직 19층에도 이르지 못했어. 경찰서를 나오자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공기에는 늦어름 초가을 특유의 서늘하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조사실에서 본 박지훈의 절망적이고 무너진 모습이 마치 정지된 추악한 그림처럼 잠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창밖으로 흐르는 차들과 인파에 씻겨나갔다. 그는 끝났다. 육체적인 소멸이 아니라 그가 의지에 살던 세계, 즉 번듯한 직장, 위선적인 명성, 기만으로 쌓아올린 관계망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장례 절차, 한유라의 행방, 병원의 조사, 가능한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어느 것 하나 그에게 쉬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시동을 걸고 아버지가 퇴원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포 오피스텔에 매각 대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통보였다. 세금과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꽤 큰 금액이었다. 상대방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나는 담담하게 응대하면서 이미 그 돈의 용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아버지의 향후 재활과 노후 자금으로, 대부분은 곧 설립할 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할 것이다. 이서연의 인생은 드디어 가벼운 차림으로 전속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어머니는 이미 모든 퇴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아버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다. 안색은 아직 병후에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고
눈빛은 또렷했다. 나를 보자 그는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다 처리됐니? 아버지는 나를 보며 평온한 어조로 하지만 걱정스럽게 물었다. 경찰서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네, 다 처리했어요. 나는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부축했다.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토닥였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원래 사시던 낡은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고 잘 정돈해 드린 후 약 복용 시간과 정기 검진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당부했다. 새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서연아 고생 많았다. 앞으로 자주 오렴. 여긴 언제나 내 집이야.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엄마. 아빠랑 두 분 건강하게 지내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부모님 댁을 나와 나는 새 오피스텔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는 박지훈과 한유라가 키스하는 것을 본 그 새벽이었다. 마음은 차가웠고 피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금 석양이 강물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물결은 반짝였고 넓고 평온했다. 나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강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씁쓸한 감정을 털어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었다. 서연아, 최신 소식. 박지훈 엄마 화장 절차 엄청 초라하게 치렀대. 돈이 모자라서 먼 친척한테 빌렸다나 봐. 한유라는 완전히 잠수 탔어. 자기 아빠도 병원에서 빼서 다른 데로 옮겼대. 창피해서 못 있겠지. 그리고 병원 내부 징계 결과 나왔어. 박지훈이 심각한 사생활 문란 및 의료업계 규율 위반으로 해고, 처분, 공고문까지 붙었대.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녀가 말을 마친 후에야 가볍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내가 너무 평온한 것을 눈치채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아직 분이 안 풀린 거야? 나는 멀리 강물 위를 떠가는 배를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아니, 아주 시원해. 그냥 쓰레기를 다 치웠으니 이제 내 집 마당이나 잘 쓸어야지. 민지야, 내 디자인 스튜디오 다음 달에 개업 준비할 건데 너 내 파트너 겸 마케팅 총괄 이사로 와줄래?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다. 이내 민지의 기쁨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말? 너무 좋아. 내가 그 말만 기다렸잖아. 당연하지. 당장 이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울게. 그녀와 스튜디오의 초기 구상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늘의 마지막 빗줄기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돌아서서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새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편안한 목욕으로 피로를 씻었다.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치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모든 증거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관한 암호화된 폴더를 찾았다. 손가락 끝이 터치패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 파일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 과거의 모든 원한, 배신, 고통, 계산이 진행률 표시줄이 끝까지 차오르면서 허무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차가운 증거들에 의지해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소위 복수의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진정한 강함은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가서 커튼을 쳤다. 밤하늘은 깊고 별들은 총총했다. 아래 도시의 불빛은 따뜻한 빛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약을 드셨고 이제 주무실 거라며 걱정 말고 일찍 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답장했다. 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서늘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속이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과 그가 가져온 모든 어둠은 방금 삭제된 파일처럼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미래의 길은 아직 길다. 어쩌면 험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걸어갈 수 있고 아주 잘 걸어갈 것이다. 창밖의 밤은 깊었지만 내 하늘의 먹구름은 거치고 은하수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날들은 책장을 넘기듯 평온하게 한 장 한 장 지나갔다. 아버지의 회복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매주 한 번씩 받는 검사 결과는 갈수록 좋아졌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박지훈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가끔 새어머니와 통화하면 배경음으로 아버지가 이웃과 장기를 두며 기운차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나를 한없이 안심시켰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역시나 추진력이 대단했다. 순식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나를 끌고 다니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협력 업체를 선정했다. 우리는 결국 창의 산업단지의 통유리로 된 밝은 로프트 공간을 임대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우리는 텅 빈 사무실에 서서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다. 민지는 팔을 벌리고 과장되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와 돈의 냄새가 난다. 나는 웃으며 그녀를 툭 쳤지만 내 마음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 내 사업이 다시 시작될 곳이다. 박지훈에 대한 소식은 마치 무심코 날아드는 먼지처럼 가끔 귀에 들어왔다. 민지가 말해주길 그의 어머니 장례는 아주 초라하게 치러졌고 참석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해고된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 지역 의료계는 좁아서 그의 이야기가 이미 다 퍼져 어떤 병원이나 의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는 한 개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니 이전에 병원에서 연기했던 기술을 제대로 써먹게 된 셈이었다. 정말 인과응보야. 민지가 입을 삐죽이더니 이내 신나게 나를 끌고 스튜디오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을 보러 갔다. 그 재수없는 인간 얘기는 그만하고 이것 좀 봐. 이쪽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하면 더 디자인 감각이 살 것 같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디자인 도면을 훑어보면서 마음에는 어떤 파장도 잃지 않았다.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이제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지옥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내 천국을 짓느라 바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새 스튜디오에서 인테리어 기사님과 전기 배선 문제를 확인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 지역의 유선 전화번호였다. 조금 낯이 익었다. 나는 비교적 조용한 창가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약간 늙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남성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는 박지훈의 아버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말이 없었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전 시아버지는 나와 박지훈의 결혼 생활 동안 만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관계는 항상 서먹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말을 고르는 듯했다. 마지막에는 긴 한숨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지훈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이 말을 할 면목이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걔가 지금 이 꼴이잖니. 직장도 잃고 평판도 바닥이고 매일 술에 절어 살고 나랑 걔 엄마는 마음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노인 특유의 무력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네가 그 스튜디오 잘하고 있다면서 혹시 예전 정을 생각해서라도 걔한테 괜찮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수 없을까? 돈이 적어도 힘든 일이라도 괜찮다. 평생 이렇게 망가져 살 수는 없잖니. 창밖의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정? 나와 박지훈 사이에는 이미 깨끗하게 청산된 계산서만 남았다. 무슨 정이 남았단 말인가. 내 목소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와 박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의 일과 미래는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거나 부모님이신 두 분이 걱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는 한때 저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도와줄 어떤 입장도 의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로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기 저편은 긴 침묵이었다. 노인의 거칠고 억눌린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래 단지에서 각자의 미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마음이 모질었나?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선량함과 연민은 이미 중환자실 복도에서 배신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그 밤들 속에서 모두 닳아 없어졌다. 남은 인생의 온기와 힘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것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그리고 나 자신. 인테리어 기사님이 멀리서 나를 불렀다. 콘센트 위치를 물어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다시 차분한 표정을 짓고 빠르게 걸어갔다. 여기는 인터넷 선을 하나 빼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갔다. 스튜디오 인테리어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나와 민지는 사무용 가구를 사고 브랜드를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느라 바빴다. 아버지는 가끔 새어머니와 함께 와서 구경하셨다.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스튜디오를 보며 그의 얼굴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어느 주말 저녁 나는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오피스텔의 오픈형 주방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다. 휴대폰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석양의 노을이 방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의외라고 생각하며 손을 닫고 문으로 갔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한유라였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예전 눈에 보이던 교활함과 은근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는데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전고리는 풀지 않고 문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죠? 한유라는 나를 보자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목소리는 울먹였다. 서연 언니,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내 말투에는 한치의 온도도 없었다. 딱 5분만요. 제발요. 그녀는 급하게 한 걸음 다가와 거의 문에 부딪힐 뻔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박지훈 그 사람 인간도 아니에요. 저를 속였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돈도 엄청 많아서 우리 아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맨날 저한테 화만 내요. 우리 아빠 다음 치료비도 많이 필요한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다. 정말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봤다. 마음속에는 비웃음조차 잃지 않았다. 그래서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한테 와서 동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한유라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가 염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니, 우리 같은 여자잖아요. 제발 그 사람 좀 그냥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인터넷에 우리 욕하는 글들 좀.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박지훈이 좀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투자한 매몰 비용이 아까운 것인가? 한유라 씨,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구슬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첫째, 나와 당신은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둘째, 박지훈 씨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 인과응보이지
내가 놔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여론은 내가 조종한 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부도덕한 행동으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나한테 와서 애원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벌어 아버지 치료비를 댈지나 생각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 눈물범벅이지만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와 애원을 완전히 차단했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마침내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냄비의 국은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향기는 여전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불을 줄였다. 피어오르는 김을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때 박지훈이라는 썩은 나무에 기생했던 덩굴들은 양분을 잃고 시들어 뒤엉키다 결국 함께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신과 탐욕의 대가다. 나는 국자를 들어 맛을 보았다. 간이 딱 맞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찬란한 은하수처럼 펼쳐졌다. 나는 국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국은 따뜻했고 속이 편안했다. 마음은 한없이 고요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내가 완전히 잘라냈고 미래의 길은 내 발 아래 평탄하고 넓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었다. 나, 이서연, 32세, 이혼녀. 곧 나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전처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일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작가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